오늘의 강연 주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과 평가입니다. 강사이신 장완익 변호사님을 살짝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완익 변호사님은 현재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역사정의 실현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장완익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광복회에서 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게 2006년 7월 13일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설립된 그런 위원회고, 그때로부터 해서 한 4년간, 2010년 7월 12일까지 딱 만 4년간 일본과 관련돼 가지고 친일 재산도 국가 기속하고, 또 하나 업무를 더 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이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기속재산 처리법에 따라서 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해서도 기속을 시키는, 국가 기속시키는 그런 업무를,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제가 그냥 보고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법원, 관련 법원 2005년 12월 29일 날 공포 시행됐습니다. 법 이름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당연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국가로 기속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헌 논란이 분명히 생길 거다 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그런 행위를 국가위원회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그 위헌 논란이 있을 거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강력한 법이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해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보면은 일제강점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2조 6호에서 고의 행위를 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외국 조약 체결자, 오늘 나오는 그 을사늑약 체결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 또 한국 병합 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 다음 그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 혹은 귀족 자기를 받은 사람을 승계한 사람, 귀족 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자식이 또 귀족이 됩니다. 그럼 또 그런 사람까지, 그다음 또 일본 중위원, 또 일본의 중천 참의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제2위원회 말고도 또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 친일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을 하죠. 저희는 그 결정한 사람들 중에서 여기 말한 외국 조약 체결자, 귀족, 중위원, 중촌 참의 이런 사람들을 그 중에서 골라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 대상이고 국가 기속하는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62명이었습니다. 전체 저희 조사 대상이 462명이고
그런데 재해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를 나중에 처음에 받았다가 자기를 반납한 사람도 있었던 거고, 또 이런 친일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납자 9명이랑 독립운동 참가자 4명 등 13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근데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일단은 462명 전체에 대해 가지고 조사는 시작했습니다. 요 제외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감안을 해야 될지 참작해야 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462명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재헌헌법 부칙 101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당기 4278년, 서기 1945년이죠. 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근거 조항이죠. 헌법에 벌써 이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반민특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역할을 못하고 해산됐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세워졌고, 또 위에 있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기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했으면 그때 벌써 처벌받았을 사람들이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아니다 그 결정만 했고, 제2위원회가 재산조사위원회가 조금 더 나아가서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받은 상속받았거나 정여받은 그런 재산에 대해 가지고 국가기록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8년에 했으면 아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에는 몰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거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기록입니다. 반민특위 같으면은 아마 그때 제대로 됐으면은 그냥 전재산 몰수였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약화되고 많이 또 처분했겠죠. 그런 게 좀 저희로서는 나중에 보고 아까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대상 선정을 받고, 이 조사 대상이 선정되면은 이 사람들 가계도를 작성했습니다. 가계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462명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후손이 누구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혹은 정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국가기록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가계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계도가 작성돼야지만이 제대로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그냥 조금 더 조사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가계도 작성되면은 후손들이 뭐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100명이라면은 그 100명의 재산을 다 조사합니다. 조회를 해봅니다. 그래서 조회한 그 재산을 거꾸로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이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의 재산인데, 그 후손이 사업을 해서 얻은 취득한 재산인지 아니면은 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지 그걸 구별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계도 작성하고 재산 조회하고, 그럼 재산 조회 가지고 이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다 하면은 조사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 개시 결정을 하면은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가처분이라고 하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이 재산을 후손들이 못 팔게 처분을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조사해서 마지막 단계가 국가기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요건 자세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국 조약 체결자 귀족 중요한 중천 참여는 확인해 보니까 454명이고 저희 위원회가 여기 이렇게 주로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고위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짜 악질 그런 친일파가 있는 거 아니냐. 주로 노득술 같이 악질 순사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그런 사람 8명에서 462명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거부하거나 반납한 사람 또 독립운동에 나중에 적극 참여한 사람 13명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한 자로는 저희가 처음에는 한 53명 정도를 추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8명만 친일 재산이 있었습니다. 53명을 다 조사해 보니까 친일 재산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없어서 그 8명에 대해서만 같이 추가로 해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도 작성입니다. 이 가계도 작성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462명 중에서 가계도 작성한 것은 408명입니다. 많은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가계도도 작성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본적인 사람들. 북한이 본적이더라도 남쪽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으면 그 사람 그 호적이 계속 있는데 계속 북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로 북한 본적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소실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주나 이렇게 호적 등본 같은 게 다 없어져 가지고 복구가 안 되는 경우. 그다음 또 절손인 경우가 있습니다. 후손이 끊긴 경우. 후손이 끊겼으니까 뭐 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54명에 대해서는 가계도 작성 못하고 408명에 대해서 가계도 작성했습니다. 그럼 가계도에 어떤 걸 적어 놓는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한글, 한자로 이름, 그 다음에 창시명, 창시명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 또 개명했으면 개명한 그 이름. 성명이라는 것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한자, 한글, 창시명, 또 개명했으면 개명한 그 이름까지 다 적었습니다. 본적, 출생일자, 사망일자, 생망일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또 혼인을 했으면 혼인한 언제 했느냐, 또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언제 했느냐, 그럼 호주 상속 관련, 또 어디 뭐 양자로 갔는지, 국적이 변동됐는지, 가계도 하나 작성해서 그 한 명 후손까지 해서 이런 걸 다 사실은 적었습니다.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빠져나가지 않고 사람들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가계도는 처음에 작성했을 때보다 어떤 거는 10번 뭐 20번 고친 것도 있습니다. 계속 후손이 늘어납니다. 할 때마다. 그럼 뭐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 이제 가계도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계도는 이게 개인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에는 공개가 안 되고 있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저희도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국토해양부에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의뢰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원래 재산이라고 하면은 꼭 토지만이 아니죠. 건물도 될 거고 또 뭐 현금도 되고 또 뭐 금은 보화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미술품이라 다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토지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거 현금이야 계속 변하는 거니까. 또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 연대를 확인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토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조회를 한 대상은 가계도가 작성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그 후손들 3만 884명에 대해서 다 재산 조회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408명이죠. 408명만 가계도 작성했는데 그 408명의 후손까지 다 해서 3만 884명 후손들까지 해서 이 사람들 재산을 일단 다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있죠. 보통 주민등록이 한 75년 정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지금 이런 그 현대식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 말고 다른 주민번호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주민등록 있는 사람은 다 파악이 일단 되니까 제일 쉽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은 바로 그냥 그 사람 재산을 다 조회할 수가 있죠. 아주 쉽게. 근데 그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의 그 재산을 조회하니까 땅으로 해서 11만 6,568필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후손 본인이 그냥 잘해가지고 취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으로 하면은 이거 2006년부터 저희 조사했는데 이 사람 취득한 재산 어떤 거는 2000년에 취득했다. 1950년에 취득했다. 혹은 이제 1934년, 1910년에 취득했다. 이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이제 이렇게 10만여 필지가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걸러내는 작업하니까 5,576필지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또 조사해봐야 됩니다만은 이 정도는 꼭 조사해야 될 땅이라고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해방 이후 취득한 거 빼고 동명이인이 또 취득한 거 빼고 아까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 번호로 바로 줘야 하는데 주민등록 번호 없는 그 전에 사망하신 분은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름으로 해가지고 동명이인이 이제 또 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동명이인은 또 빼고 또 뭐 주소 불명인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빼고 나니까 한 5,500여 필지를 조사를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러면은 검토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 지적 공부를 발급받아서 토지나 임야 사정을 누가 했고 사정 원인이 뭔지 또 소유권 변동 일자 원인 그리고 현 소유자 누군지를 쭉 그 한 건 한 건 한 필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어느 지역에 살았고 또 그 나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을 거고 그걸 따져가지고 친일의 대가로 취득했는지 아닌지 예를 들어 중천 참의가 1940년에 되는 사람이 있는데 취득한 재산 보니까 1920년대에 취득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친일의 대가로 취득했을까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1920년에 취득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보니까 다른 사람 재산은 1910년에 귀족이 됐다. 그럼 귀족이 되고 나서 취득한 재산이니까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중천 참의가 40년에 됐는데 그 전에 이 재산은 1920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쭉 봤습니다. 한 필지 한 필지를 봐가지고 저희 의결로 408명 중에서 204명에 대해 가지고 5,576필지에 대해서 조사 개시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조사 이제 시작할 건데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 친일의 대가가 아닌 거를 한번 소명을 해봐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뭐 통지가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고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의 신청을 500건 넘게 받았습니다. 그 정도 받아가지고 신청 유형은 그 조상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아니다. 뭐 벌써 아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난 사람들 조사했는데 그 후손은 우리 조상이 반민족 행위자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친일 재산도 아니다. 이런 유형이 187건. 그다음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맞다.
그렇지만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아니다. 라고 또 주장하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65건. 그럼 또 제3자가 이게 저희가 가처분을 해놓으니까 조사 개시 결정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115건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 기각 406건, 각하 8건. 이건 아니 신청 대상도 아닌데 신청한 이의 신청한 사람 딱 한 건이 취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이거 이의 신청 취하라 해서 그걸 그 말을 듣고 취하를 한 사람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는 또 보니까 이의 신청한 부분이 또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용이 14건, 그다음 또 관계조사 반영이 77건. 관계조사 반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천 참의는 40년에 됐는데 1920년 취득한 재산이다. 중천 참의가 되기까지 또 친일의 행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친일의 중천 참의가 된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가 친일의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중천 참의가 됐을 거니까 그 친일의 행적이 집중됐던 시기가 언젠지 그런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조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8명의 2,359필지 시가 한 2,100억 원 상당 2010년 기준이죠. 저희가 201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 시가 2,100억 원 정도 국가 기속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친일 재산 맞다. 근데 친일 재산인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으니까 하고 팔아버린 재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우리는 아까 법이 2005년 12월 29일 날 시행이 됐으니까 2015년 12월 29일 이후에 처분한 재산은 지금은 이제 제3자가 갖고 있으니까 선의의 제3자가 갖고 있으니까 국가 기속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제3자는 모르고 취득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친일 재산을 확인 결정하면은 그 매매한 돈, 대금은 부당이득이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정부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후손으로부터 이 재산에 해당하는 가치를 환수해라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친일 재산 확인된 재산은 24명 116필지 공시지가로 한 152억 원이고 매매 가액은 267억 원. 아니, 그만큼 267억 원을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부당이득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사 개시는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더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3,132필지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묘에 있는 그 땅이 있는데 산에 그 묘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묘비를 가서 봅니다. 저희 직원이 가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그 묘비에 이거 1850년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친일 반민족 행정의 조산에 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벌써 1850년대에 이 사람 혹은 그 친일 반민족 행정자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취득한 재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빼주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럼 그 상량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량문에 보니까 이 집을 지은 게 1700 몇 년 되다. 그럼 그것도 땅까지 해서 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 조사관들한테는 등산화를 다 지급했습니다. 하도 묘를 많이 찾으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찾아봐서 확실한 거는 조사 개시 취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가 기속 결정을 하게 되면은 기획재정부에 통지합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를 하니까. 그럼 기획재정부가 통지를 하면은 기획재정부는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전답이면은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도로하천 국어제방은 국토해양부 또 농림수산부도 한 22필지. 제가 요거 작성한 것은 2010년 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지정 중이었던 게 관리청을 어디로 할지 지정 중이었던 게 184필지가 있었습니다. 활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순회기금이 주로 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청구권 자금으로 이 기금이 마련됐었는데 그때쯤 아마 거의 기금이 소진된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27조 개정해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이렇게 친일파 재산 국가 기속하는 것도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 해가 재원이 조성되고 그 돈으로 아마 이 광복회관 건물이 다시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하고 독립운동관 기념사업 등에 사용을 했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소송해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이겼고 또 법이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헌법 소원입니다. 특별법 위헌 청구를 여러 명이 했습니다. 후손 여러 명이. 그래서 2010년 4월 8일에는 공개 변론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위헌 주장을 많이 하죠. 일제 시기에 취득한 재산은 다 친일 재산으로 추정하는데 그 추정 규정이 위헌이다. 이거 연좌제 아니냐? 왜 후손 땅을 뺐더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은 박탈이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합헌이다. 우리 특별법은 합헌이다로 최종 결정 났습니다. 요건 아까 보셨던 거고 그다음 시간이 조금 되니까 한 5분 정도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이라고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하고 나서부터 바로 국가 귀속 작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해왔죠. 아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이제 들어서니까 우리 위원회가 참 잘할 것 같다. 이 업무까지도. 전에는 누가 했는가 하면은 기획재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찾는 거죠. 몇 년간 찾다가 좀 쉬다가 또 다시 좀 찾아보러 하면 찾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걸 이제 저희가 보니까 자산관리공사가 했던 것은 이름이 내자인 경우만 찾았습니다. 이름이 내자면 이제 일본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두자 이름도 있습니다. 일본인 이름 중에 세자도 있고 이 두자 세자는 아예 빼놓고 했던 겁니다. 이 내자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27만 명 일제 시기에 그때 이제 조선에 왔던 일본인들 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한 27만 명 정도가 일본인이 조선에 그때 왔었다. 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일단 땅을 다 조사했죠.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한 3,520필지 공시지가로 454억 원 상당이 이거는 귀속재산이다. 일본인 명의 토지니까 라고 했는데 이건 국가 귀속 결정이 아니라 일본인 명의 토지라고 확인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럼 하면은 그건 국가가 나서서 그 뒤로 여러 조사를 해서 이건 국가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위원회 4년 끝나고 나도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친일파 재산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일본인 명의 토지도 다 조사 못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정부가 이걸 좀 이어가지고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인 명의 토지도 확인하고 친일파 재산 나오면은 그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국가 기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 기속 결정은 위원회는 할 수가 있는데 정부 부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친일파 재산이 확인되면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친일파 민족 행위자 재산이니까 법무부가 나서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인 명의 토지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인 명의 토지 같아도 어느 부처에서 뭐 지금 같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관리하면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일본인 명의다 하면 국가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 귀속하는 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핑퐁하면서 미루더라고요. 아무도 하겠다는 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이런 데다가 좀 이걸 맡기자 했는데 다들 안 했어요. 2010년 저희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한동안 이 친일 재산에 대해서 국가 기속 업무를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뭐 조달청이 좀 한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다음 특히 더 문제였던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일본인 명의 데이터베이스 기획재정부로 가든지 법무부로 가든지 어디로 가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활용 못했습니다. 그냥 국가기록원으로 가가지고 그냥 썩었습니다. 활용도 줘야 되고 또 아마 그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가 하면은 친일 진상규명위원회랑 또 저희 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많은 자료를 수집했으니까 이걸 갖고 사료관을 만들자. 친일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근데 이것도 결국 사료관도 못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후속적인 처리가 정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재산이 남아 있어서 국가 기속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년 지나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재산 다 팔았습니다. 이 재산이 처분도 되고 변형이 됩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다른 뭐 주식 투자를 한다라든지 혹은 다른 부동산을 샀으면은 이것까지 변형된 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국가 기속 못 시켰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재산, 60년 지났어도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 기소하다 보니까 환수 범위가 아주 축소됐습니다. 저희도 참 그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해야 우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친일 행위의 대가인지 여부를 어떻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그런 여러 재산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판에서 후손이 재판에서 이긴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토지에 한정해서 했고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반민특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는 전 재산 몰수였습니다. 우리는 친일 행위의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국가 기소하고 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그런 거죠. 반민특위 자제로 증거인멸, 제3자 처분으로 여러 가지. 어쨌든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의의는 위안의 과제였던 48년, 49년에 못했던 친일 청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첫 법적 제도적 실현이 60년 지나서 그나마 조금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60년이 지났는데도 과거의 잘못은 꼭 바로잡는다. 시간이 지나도 얼마나 지났다 하더라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과거 청산의 출발점은 사실 친일 청산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친일 재산 환수를 넘어가지고 이 식민지 지배, 일제 지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조금 더 규명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 위원회가 문 닫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합적인 계획이 하고 필요한데 그 뒤로 계획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참 아쉽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그 재산조사위원회 시작한 지가 2006년에 했으니까 벌써 20년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한 20년 또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광복회 요청을 받고 이게 거의 한 20년 전 일이어서 얼마나 제대로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복회에서 광복회 회원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그렇지. 한 15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만 오늘이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